광복절을 맞아 잘 알려지지 않은 위대한 독립운동가 분들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자,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먼저 전 세계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찾아 헤매는 정말 위대한 분, 매불쇼에 오랜만에 또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김동우 작가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역사를 또 저희에게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박광일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정말 그 아주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보통 주류의 독립운동가들이나 또 때에 따라서 국내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여러 자료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알려질 수가 있는데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후손분들 그런 어떨까를 사실은 알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김동호 작가님이 잘 찾아내고 알리고 또 필요하다면 독립운동 사적지를 밝혀내기도 하고 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요 책 소개한 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이 예. 나지요. 요 책이 연해주 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편 책 당연히 이제 그 고려인들의 강제 이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작업비가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고민을 막 하던 차에 요 책 소개하고 나서 진짜 매불쇼 시청자들이 책을 진짜 많이 사주셨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작업비가 만들어졌고 네. 제가 여기서 바로 중앙아시아로 달려가서 네. 작업을 해서 요번에 책이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아. 예. 뭉우리돌의 광야. 이 책은 매불쇼가 거의 쓰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우리 쪽에서 또 사야 되네요. 네. 뭐 이렇게 모실 때만 저도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한데 너무 그 위대한 독립운동가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후손분들 우리나라에서 너무 방치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후손들도 방치 많이 하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들도 가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이에요. 외로워. 외로움. 그게 너무 짙게 깔려 있어.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찍어서 사람들한테 보게 하고 또 여기에 깃든 이야기들을 전해줄까 항상 전 그게 고민이죠. 그 홍범도 장군 묘비 우리 선생님이 찾으시지 않았을까요? 네, 그 이철비를 제가 찾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뒷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중앙아시아 작업을 떠나면서 어떤 것들을 한번 발굴해 볼까 하다가 이철비가 사진 기록에는 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추적 해가지고 이철비를 찾았고 국내 언론에 알려갖고 기사도 나왔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처음 찾은 게 아니고 우리 홍범도 기념사업회에서 몇 해 전에 이미 찾아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국내 봉안하려고 이제 가져오려고 이제 그런 작업 중에 있는 거를 저는 이제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덜컥 가가지고 제가 찾았네 하고 이제 뭐 언론에 나왔는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아니죠. 다 틀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 묘비는? 크질 오르다라고 그 홍범도 장군 돌아가신데 거기에 이제 홍범도 펀드라고 이제 기념사업회 같은 걸 하셨던 회장님이 계셔요. 네. 레프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우원식 의장님한테 기증해서 지금 홍범도 기념사업회가 갖고 있죠 지금 국내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는지 하나하나 좀 소중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이제 강제 이주와 관련된 이제 개념도인데 연해주에 우리 조상들이 많이 살고 계셨거든요. 대략 한 20만 명 정도 살고 계셨는데 이분들이 1937년도에 증발하듯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역사가 있거든요. 이제 그 현장에 대해서 오늘 어떤 현장들이 남아 있고 거기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너무 좀 가슴 아픈 얘기네요. 네, 그 강제 이주 과정에서만 처음에 그 출발했을 때 한 17만 명에서 18만 명 정도가 출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 6달 뒤에 도착을 했을 때 1만 명 정도가 배고픔, 추위, 이동 중에 전염병 등으로 돌아가셨어요. 문제는 연해주 지역은 한반도랑 가깝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이지만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은 전혀 다른 지역이고 풍토도 다른 곳이거든요. 네. 그곳에서 나라를 잃은 국민의 서름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장면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역사에서 아마 가장 비극적인 역사가 아닌가, 이 강제이주가. 이 강제이주 열차가 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까지 한 달 이상 가거든요. 근데 열차가 한 번 출발할 때마다 한 1000여 명씩 실어 날라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열차 안에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없어. 없어요. 그러면 하루에 2-3번 또는 4번 이렇게 열차가 쓸 때마다 사람들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용변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풀밭으로 뛰어가야 돼요. 그리고 가는 중간에 음식도 구해야 돼. 물도 계속 달라져. 그러면 어떤 환자들이 들었을까요? 배탈 환자들이 많이 들었겠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이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 거의 그렇겠죠. 가축처럼 그렇게 실려갔거든요. 가다가 아이들 사이에서 홍역도 돌고 그리고 배탈 환자 때문에 또 그게 심해지면 또 사망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기차가 쓸 때 돌무덤을 만들어서 급히 매장하고 또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인 사람들이 17만 명 이상이 한 번에 그것도 중앙아시아로 실어 날라졌다는 게 정말 이게 비극적인 역사인 거죠. 이게 1937년. 7년. 예. 네, 9월 달에 있었던 거고, 일본이 이제 중일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일본의 침략과 연결될 수 있는 한인들이 일본과 비슷하고 가깝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규모로 중앙아시아로 이동을 시켰다가 이제 공식적인 얘기의 어떤 배경이긴 하지만 사실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이 조금 더 숨겨져 있다라는 것들을 이 뭉우리또레 광야에서 좀 그래요? 정리를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왜 스탈린은 그 연해주에서 잘 평화롭게 살고 있던 이 한인들을 왜 갑자기 다 중앙아시아로 실어 나른 거야? 네.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 표면적으로는 일본 간첩 행위를 할 수 있다 뭐 이거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자치권을 요구했던 상황, 예, 그게 좀 부담스러웠어. 그런데 일본의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제국주의 팽창. 근데 소련 입장에서는 국토가 넓고 크잖아요. 전선이 동쪽하고 서쪽에서 두 개가 생기면 자기들이 너무 이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일본한테 우리는 싸울 의사가 없어라는 걸 보여줄 액션을 취할 약간의 그런 뭐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보적인 능력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쌀에 대한 아주 독보적인 능력이 있어요. 쌀 농사. 이 강제 이주가 있기 10년 전에 이미 소련에서는 연해주에서 쌀 농사하던 사람들을 초청해서 중앙아시아에서 쌀 농사를 해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겠지. 성공시켰어. 그러니 강제 이주를 시키면 연해주를 개간한 것처럼 이 불모지인 중앙아시아를 이 한인들이 충분히 개간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또 논리가 이 배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이제 섞인 이제 그 비극이 강제 이주였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선택할 결정권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2주 전에 간첩 행위로만 2,500명이 처형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떠한 지원도 없었다라는 점이 국가를 배경으로 하는 다른 어떤 이민자 집단이었다면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을 텐데 나라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도착했을 때 상황도 또 너무나 악조건이에요. 이렇게 웅덩이처럼 이제 파져 있는 이제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저게 뭐냐면 중앙아시아에서 강제 이주 당했을 때 첫 번째 기차가 도착한 곳이 우슈토베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딱 도착하니 10월 이제 초중순경이 돼요. 근데 내륙이기 때문에 벌써 추위가 이제 우리나라 초겨울이에요, 거기. 네. 이제 추위가 오니까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가옥은 준비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아, 겨울을 어떻게 날 거야? 땅을 파는 흔적이에요, 저게. 아유. 토구를 판단 말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와.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갈대들을 꺾어다가 지붕을 만들고 그 안에서 겨울에 불을 떼요. 그 음식도 제대로 이렇게 제공해 주지도 않았어. 그래서 겨우 그 해 겨울을 난단 말이죠. 제가 저 사진은 2018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저게 토굴 흔적이라고 해서 보존을 하려고 그 현지에서도 이렇게 철책도 둘러놓고 이제 해놨던 이제 상황인데 제가 최근에 다시 가보니까 저기가 많이 바뀌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민간단체에서 와가지고 그걸 좀 꾸민 모양이더라고요. 저 토굴 흔적을 토굴을 만든다고 포크레인을 불러다가
땅을 퍼가지고 그냥 흙무더기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저기다가 그 흔적을 없애버리고. 보존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훼손을 한 거예요? 예, 포크레인을 오. 불러다가 그 토굴을 퍼가지고 그냥 토굴처럼 흙을 쌓아놓은 거예요. 저렇게 그 우시톱에 저 바스톱의 언덕이라는 데가 그 토굴이 있던 흔적이고 또 1세대 그 한인들이 묻혀있는 무덤터거든요. 아. 근데 저게 의미 있는 장소인데 저기를 저런 식으로 꾸며놓는 게 맞는 근데 건가? 토굴의 흔적이 다른 곳에도 많이 있어요? 20군데 정도 있었대요. 아, 그렇게 있어요? 근데 있었는데 저희가 대표적인 장소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아, 없어졌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니 토굴이 있는 거 사람들이 와갖고 봐야 되는데 저걸 없애버렸으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가서 토굴을 찾나 해서 이제 거기 살고 계신 이제 그 한인 후손들한테 여쭤봤죠. 네. 다른데 남은 데는 없습니까? 여쭤봤더니 있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가봤어요. 저런 식으로 움푹 시간이 흘렀으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왜 역사를 저렇게 거칠게 다루지? 조금 더 세련되게 다뤄서 사람들한테 잘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저거를 우악스럽게 포크레인을 불러다가 토굴이랍시고 흙무더기를 만들어 놓는 게 맞는 건가? 뭐 그럼 저때 저기 살았던 그 후손분들, 네.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생활하세요? 일반적인 우리 한인 후손들은 중앙아시아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첫 번째 기차가 내렸던 저 우시톱에도 살고 계시고. 아. 네. 그러니까 1937년에 강제 이주가 됐는데 그 이주가 됐을 때 처음에 카자흐스탄에 도착을 하지만 당시 소련 정부에서는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두 나라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1953년 스탈린이 죽을 때까지 이주 금지령이 떨어져요. 아.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이 죽고 난 1953년 이후에 이주가 가능해서 여러 도시로 이제 흩어지면서 아까 처음 개념도에 등장했던 다른 러시아 도시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 거꾸로 얘기하면 1953년까지 저분들은 한반도의 상황을 전혀 몰랐고요. 조금 더 짚어보면은 1991년에 소련이랑 수교하기 전까지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냐면은 봉오동 전투를 가르치고 있었고 그 봉오동 전투의 가장 주역 중에 한 명이 홍범도 장군인데 그 홍범도 장군이 저 카자흐에서 생활하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교과서나 다른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홍범도란 이름은 아는데 그분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또 그분의 자취는 어떻게 남아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는 역사에 어떻게 보면은 괴리현상, 지식의 괴리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계셨던 분들은 우리가 광복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렇다고 봐야 돼요. 아, 몰랐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쿠바에 있는 동포들도 한반도의 그 분단까지도 알고 전쟁까지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특별히 뭔가 접근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동포들 중에서 국외 동포들 중에서 가장 고립된 동포들이었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겨진 인물 중에 오늘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네네네. 그 연해주부터 우리가 그냥 뭐 용어는 계속 바뀌어 왔지만 그냥 고려극장이라고 통칭할게요. 그 고려극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전이나 현대극이나 이런 것들을 연극 무대에 올려가지고 한인 마을마다 다니면서 연극을 하신 분들이에요. 아, 돌아다니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동극장 형태로 이제 운영이 많이 됐죠. 거기에 이제 극작가면서 배우였던 태장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고려극장 사람들도 모두 다 강제 이주 당해서 그 중앙아시아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크지로르다에 이제 터를 잡아요, 처음에. 거기가 홍범도 장군 돌아가신대요. 근데 태장춘이 이제 극작가니까 네. 홍범도 장군을 집으로 초대해서 장군님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옛날에 그 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걸 다 경청을 하신 거야. 오, 네. 내가 이 홍범도라는 인물을 가지고 연극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 이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이제 홍범도 장군이 조건을 내건 거예요. 근데 연극 만드는 건 좋은데 이거 꾸미지 마. 있는 사실만 얘기해. 그리고 나보다는 내 동료들한테 초점을 맞춰줘. 근데 극작가 입장에선 좀 꾸미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고려극장 내부에서도 근데 홍범도라는 저 장군님의 삶이 너무 투박하고 직성적이어서 이거는 연극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라는 반대도 있었어. 또 어려웠던 게 뭐냐면 당시 시대상이 카자흐스탄 땅에서 우리의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홍범도를 연극으로 만드는 게 쉬운 시기가 아니에요. 그때 극장이란 거는 소련의 체제선전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올릴까 고민을 해서 3부작으로 원래 기획을 해요. 홍범도의 항일운동,
볼셰비키가 되는 과정, 또 나중에는 레닌을 만나는 과정, 이렇게 3부작으로 계획을 해서 검열을 통과해요. 일단은. 네네. 그래서 일단 의병들이라는 연극을 만듭니다. 그래서 1942년도에 크지로르다에서 홍범도 장군이 고려극장 수의를 했거든요. 네. 그 연극을 맨 뒷자리에서 보신 거예요. 네, 보시면서 흡족했어요? 보시면서 이제 연극이 끝난 다음에 태장춘 선생님이 물어요. 장군님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홍범도 장군이 이 사람아 너무 추켜 세웠네 허허허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런 기록이? 그런 이제 논문들에 그런 것들은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와. 그러면 태장춘의 무덤은 어디 있어? 이거 제가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 독립운동에 어떻게 보면 기록을 남긴 분인데. 그렇죠. 언어, 전통, 역사를 남기신 분이에요. 그렇죠. 고려극장 안에서 이런 분들을 찾아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의 무덤은 어디 있지? 해서 제가 학자들한테 물었어요. 아무도 모른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대. 그래 근데 힌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슈토베에서 돌아가셨다. 우슈토베에 가서 저게 고려의 무덤이에요. 그 한인 후손들의 무덤이에요. 저게 다. 너무 광야잖아요. 저런 무덤들을 찾아다녀야 되겠다. 와. 태장춘의 무덤을 찾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저기 있는 할머니 두 분 계시죠? 네. 저분들이 누구냐면 그 우슈토베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희진 선교사님인데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고려인들한테 좀 수소문해서 태장춘 무덤이 여기 있으니 찾아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저 혼자 가서 찾겠습니다 했더니 따라오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찾았어. 저 할머니 두 분하고. 찾았어요? 그래서 저 무덤이 지금 태장춘 무덤이에요. 찾았어요. 와, 진짜 대단하네. 저기에 그 써 있어요. 그럼요. 그 돌아가신 연도나 자료랑 이제 대조를 해봤죠. 맞아. 그 다음에 또 러시아어로 태장춘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찾았어. 태장춘의 무덤을. 와, 대단하다. 근데 태장춘 선생님이 자식이 없었거든요. 양자가 한 명 있었는데 또 일찍 그래요?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당연히 무덤은 이게 돌보는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박희진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야. 김동우 작가 너무 외로워 보이지 않아? 똑같은 걸 느끼신 거야. 네네네. 저 광야에 덩그라니 우리 저기다 비석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참 좋겠다. 한국에다가 제 SNS나 이런데 태장춘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여기다 비석을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자금을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돈을 보내주신 거야. 저기다 비석을 저렇게 세워드렸어. 진짜 감동이다. 네. 작년에 돌아가신 날 맞춰서 제가 가서 기일날 제사도 지내드리고 저기다 저렇게 비석. 또 저기 가신 거예요? 네, 그럼요. 이분은 뭐예요, 도대체? 보통 독립운동 역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 유해 어떻게든지 환수하려고 노력하지만 못 찾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런 기록들이 남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실은 역사를 기록하기도 하지만 또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김동호 작가인 거죠. 너무 감동. 아니 근데 저 태장춘 무덤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려극장이라는 건 영웅들은 다 무덤에 들어가 버렸어. 근데 고려극장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영웅들을 무대로 다시 끌고 나온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 맞아요. 겁니까? 네. 정체성을 유지하고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독립운동가는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고려극장 배우들과 이 극작가들이.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서 문화훈장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려극장이 카자흐스탄 국립극장이 돼 있어요. 이름도 고려극장이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거든요. 그럼 우리 정부에서 이 고려극장에다가 시설 지원도 좀 하고 우리 뿌리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런 걸 통해서 유대를 점점 같이 이어나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 고려극장 배우들이 지금도 한국말을 외워서 연극을 올린다니까요. 지금도? 와, 신기하다. 아니 이런 노력을 너무 신기해. 아니 이건 진짜 소중하게 계속 가꿔야 될 진짜 아주 어떻게 보면 기억의 성소 같은데요, 진짜. 아니, 그럼 지금 카자흐스탄에 가면은 그 당시에 이주하셨던 분들, 그 가족분들이 지금 다 거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고 계시겠네. 많이 살고 계시죠. 그렇죠. 거기서 비롯된 뭐 고려인들의 따로 움직이는 뭐 그 식당 같은 경우에는 뭐 당근을 채를 썰어가지고 김치를 만들어 먹는 공간도 있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고려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성씨에 이제 한국 성씨가 포함되어 있거나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연결고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찾아가야 되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중요 인물이 아니라는 이유, 독립운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 심지어는 독립운동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그 의병장 민긍호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민긍호 선생님은 박광희 선생님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민긍호 선생은 그 원래 대한제국 군인이었습니다. 원주 쪽에서 주둔하고 있었는데 1907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하게 되니까 나는 거기에 따를 수 없다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군인들과 함께 일종의 의병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3도 창의군도 포함하고 서울 진공작전도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곳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의병장이라고 하면은 민긍호 선생을 꼽을 수가 있는 거죠. 와, 저는 솔직히 처음 들었어요. 그죠. 이 민긍호 선생님의 후손들이 이제 도망 다녀요. 일자 괴롭히니까 감시하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처형당한 다음에. 처형된 다음에 직계 가족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국내에 못 살고 만주를 통해 연해주로 가요. 아,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강제이주 당한 거예요. 아, 이 민긍호의 직계 가족들은. 그런데 이 사학계에서 이걸 몰랐어. 소련하고 한국이 수교를 안 맺어 있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교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소련하고 수교를 맺은 다음에 학자들이 이 중앙아시아에 들어간 다음에 민긍호의 직계가 여기 있다는 걸 밝혀내요. 이제 그게 밝혀진 거예요. 네네. 직계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누렸겠죠. 그 혜택을. 아, 네네. 근데 이제 이분들의 바람은 뭐였냐면 훈장이나만 좀 달라. 그거라도 좀 가져가고 싶다. 였어요. 민긍호의 직계는. 근데 안 주는 거예요, 훈장을. 왜? 그분들도 갖고 있고 싶었나 봐요. 그 훈장을. 그래서 안 주는 거야, 직계한테.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훈장 재교부 신청을 해요. 아, 그건 너무 슬프다. 하나 더 달라고. 너무 슬퍼, 그건. 그죠? 더 슬픈 게 있어요. 그 훈장 재교부 신청을 하고 그 훈장을 이 민긍호의 직계 가족들한테 줄 때 비닐봉투에 넣어서 줬다는 거예요. 와, 씨. 그래서 아. 저 민긍호의 직계인 저 민 알렉산드라 저 여사님이 저 재교부된 훈장을 받고 아이고 이거라도 있어서 얼마나 좋아 하고 웃고 계신 거예요. 저 사진이.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심각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대해야 왔다니까요. 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지. 제가 저 민 알렉산드라 여사님 만났을 때 아니 내가 왜 민망함과 그 미안함을 맞아. 느끼면서 계속 죄송합니다라고 왜 해야 돼? 제가 왜 해야 돼 이거를? 아, 이거는 제가 저분들 만났을 때 아이고 한국 정부가 너무 잘해갖고 너무 좋아요. 아유 저도 기뻤으면 좋겠어. 그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저렇게 꾸며놓고 사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이게 와. 한 독립운동가 가족의 역사를 꾸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모두의 역사가 돼야지.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고초를 겪은 가족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야, 또 얘기하다 보니까 열받네.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그 엄청나게 잘 이어받고 계시네.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은 기본적으로 교육이 좀 되신 것 같아요. 가보면 항상 그 역사를 아끼고 기억하는 게 남달라요. 그거 너무 신기하네. 야, 근데 이런 분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시고 이렇게 기록에 남기는 것, 이거는 또 진짜 보통 위대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만날 때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역시 제가 아마 이제 김경천 장군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분이 이제 광서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경천이라는 별호가 더 알려지게 되면서 기병, 말 타는 군인 김경천이라 그러면 그 일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누구나 존경하는 그런 독립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말년이 아까 말씀드렸던 1937년 강제 이주 과정에서 간첩 혐의를 받게 되면서 소련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많이 알려졌던 얘기는 김경천이라는 독립운동가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의 말년이 어땠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한 3년 동안 고초를 겪다가 다시 나왔는데 옥고를 치러요? 옥고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오자마자 또 누군가가 간첩 혐의로 고발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감옥에서 1942년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1942년에 돌아가셨다만 기록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더 나아가서 그분들의 후손은 어떤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김경천 장군의 그 전에 있었던 업적만 높이 평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말하는 간첩 혐의라는 게 뭐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2,500명의 한인들이 죽을 때도 그 소련 정부에서 간첩 혐의가 있어 그러면은 혐의가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게 모호해요.
네. 너 간첩 혐의 있는 사람하고 너 만났지, 밥 먹었지, 뭐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씌우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중요한 인물이거나 한인들을 결집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이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급들을 다 숙청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강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있으면 소위 사태도 아. 일어날 수 있고 이러니까 미리 숙청을 많이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대부분 뭐 포로 수용소 보낸다거나 뭐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유배를 보낸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놓이거든요. 카라간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카를락 수용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저기가 김경청 장군이 수용됐던 그 강제 노동 수용소 중에 하나예요. 저기가 이제 저기서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이제 저기를 거쳐 가신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김경청 장군의 후손들이 또 무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길 또 찾아다녔어요. 기록을 했는데 제가 카라간다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뭐냐면 저 수용소 저 건물 옆에 보면 일본인 추모비가 서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주 등지에 있었던 일본인들을 소련군이 데리고 오거든요. 포로 수용소로. 근데 거기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일본인들이 세워놓은 추모비예요. 아. 그런데 우리 추모비는 없어. 아, 우리는 없어. 예. 그 김경천 장군 등이 이제 포로 수용을 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가면 각국에서 세워놓은 추모비가 서 있거든요. 20여 개 이상이. 근데 거기에 제일 먼저 추모비를 세운 것도 일본이에요. 아. 우리는 아주 뒤늦게. 아. 그러니까 우리는 왜 역사를 이렇게 대해야 되나. 아, 그래요. 이제 사실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부분을 민간에서 관심을 갖도록 해주면 네. 거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안으로 끌어오는 작업들이 그러니까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분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독립운동이었거든요. 보통 독립운동은 그 나라에서 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니까 독립운동은 나라 안에서도 하지만 아. 나라 밖에서도 많이 했고 맞아. 그런 과정에 730만 명에 이르는 국외 동포가 만들어졌거든요. 아.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한 몇십 년 동안 또 때에 따라서는 지금 몇 대, 3대, 4대까지도 그들에게 묻는 게 있어요. 당신은 누구냐? 그러면은 자기는 예전에 한국에 있었던 독립운동가의 후손 또는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과 한국을 묶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가장 또 긍정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작업들이 될 것 맞아.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역사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현재 한국의 지평을 넓히는 작업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카자흐스탄 가면은 상당 부분 한국어로도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극장이라는 그 유래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그들 나라들과의 어떤 연결고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 작업들이라는 점에서 저는 관계기관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네. 실제로 우리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 근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낸 책이 또 여기 또 많은 사랑을 받으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정말 외로움이 짙게 깔려 있는 허 벌판을 생각하면서 지은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갔던 우리 조상들을 이 책을 통해서 좀 느끼시고 제가 여기에 GPS 좌표를 다 넣어놨어요. 책에 그 현장이 어디 있는지 무덤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GPS 좌표를 따라가 보시는 여행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자, 두 분 덕분에 오늘 또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